오늘은 이상하게 오래된 라디오를 켜고 싶어졌습니다. 거실 한 구석 소파 옆에 놓인 채 먼지만 쌓이던 그 낡은 라디오. 언제 마지막으로 켰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가끔 트로트를 듣곤 했는데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손댄 적이 없었죠. 손끝으로 먼지를 닦아냅니다. 차가운 플라스틱 표면, 빛바랜 다이얼, 그리고 스위치. 처음엔 잡음뿐이었습니다. 지지직, 지지직. 주파수를 맞추려 다이얼을 천천히 돌렸죠. 뉴스, 음악, 광고. 그러다 문득 한 목소리가 잡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밤 11시 마음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오래된 편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편지 봉투가 정말 낡았네요. 몇 번이나 접었다 펼쳤는지 모서리가 다 해졌어요. 편지의 첫 줄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정태수 씨에게. 그 순간 제 숨이 멈췄습니다. 정태수. 그건 제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올해 72입니다. 정태수. 고등학교 교사로 35년을 일하다 은퇴한 지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아내 영숙이는 3년 전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아들 민호는 캐나다에서 손주 둘 키우느라 바쁘다고 하더군요. 작년 설에 한번 왔다 간 게 마지막이었어요. 요즘은 하루가 길고 밤이 더 깁니다. 텅 빈 집에서 혼자 밥을 먹고 TV를 보다 잠이 들고 새벽에 깨어 천장만 바라보는 날들. 그런데 오늘 라디오에서 들은 그 이름, 그 편지 속에 나온 또 다른 이름, 한미정올림. 한미정. 그 이름은 제 청춘의 전부였습니다. (1975년) 봄이었습니다. 대학교 2학년. 저는 국문과 학생이었고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셨고 어머니는 남의 집 일을 거들며 근근히 학비를 보내주셨죠. 기숙사 방은 6명이 함께 쓰는 곳이었고 저녁은 늘 라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그 시절엔 꿈이 있었으니까요. 대학 중앙도서관 앞 벤치. 매일 점심시간이면 저는 그곳에 앉아 책을 읽었습니다. 헤르만 헤세, 도스토예프스키, 카프카. 무거운 철학책들을 읽으며 세상을 이해하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책 재미있어요? 고개를 들었을 때 햇살송에서 웃고 있는 그녀를 봤습니다. 단발머리에 흰색 블라우스, 낡았지만 깨끗이 다린 치마, 그리고 눈웃음. 아, 네. 그러니까 저도 국문과예요. 2학년. 한미장이라고 해요. 당신 자주 여기서 보는데 맨날 어려운 책만 읽더라고요. 정태수입니다. 저 철학에 관심이 좀 있어서요. 철학이요? 와, 멋있다. 근데 점심은요?
점심도 안 먹고 책만 읽어요? 아침에 빵 먹어서 괜찮아요. 거짓말. 기숙사 식당에서 당신 보는데 밥 남은 거 얻어먹던데요? 들켰습니다. 저는 얼굴이 빨개졌죠. 나도 가난해요. 우리 같이 싸게 먹을 수 있는데 찾으러 갈래요? 그날 우리는 학교 뒷골목에 작은 국밥집에 갔습니다. 한 그릇에 300원, 둘이서 600원. 그게 우리 첫 식사였어요. 태수 씨는 꿈이 뭐예요? 저는 라디오 PD가 되고 싶어요. 라디오요? 왜요? 목소리로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잖아요. 글도 좋지만 목소리는 더 따뜻한 것 같아서요. 우와, 낭만적이다. 그럼 나는 시인이 될게요. 그리고 언젠가 내 시를 당신 라디오에서 읽어줘요. 약속할게요. 그렇게 우리는 가까워졌습니다. 도서관에서, 캠퍼스에서, 그리고 작은 카페에서. 우리는 문학 동아리 청맥에 함께 들어갔고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 시를 읽고 토론했어요. 그녀는 제가 본 사람 중 가장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해도 웃었고 힘들어도 희망을 이야기했어요. 1976년 여름 장마철이었습니다. 우리는 학교 앞 작은 다방 청춘에 자주 갔어요. 비 오는 날이면 더욱 그곳이 좋았죠. 창문 너머로 빗줄기를 보며 따뜻한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태수 씨, 이거 봐요. 어젯밤에 쓴 건데. 또 시를 썼어? 근데 이상해. 자꾸 당신 생각이 나서 집중이 안 돼. 그럼 나 생각하면서 쓴 거네? 그런 건 아니고 아무튼 들어봐요. 비는 내 이름을 부르지 않지만 당신의 목소리는 나를 부른다. 여름날의 빗소리처럼 당신은 내 마음에 스며든다. 미정아, 이거 이상해? 너무 오그라들어? 아니, 아름다워. 그날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미정아, 나 너를 야, 너 여기 있었구나. 찾았다. 회의 시작한다. 빨리 와. 그 순간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우린 알고 있었어요. 서로의 마음을. 그해 가을 저는 군대에 가기 전 마지막으로 그녀를 만났습니다. 학교 뒷산 은행나무 숲. 노란 잎이 온 세상을 덮고 있었죠. 2년이나 가는 거예요? 하지만 편지 쓸게. 매일요? 매일은 못 쓰지.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약속이에요. 태수 씨, 저 여기 은행나무 한 그루 심고 싶어요. 은행나무? 그래서 당신이 돌아올 때쯤이면 이만큼 자라 있을 거예요. 그때 이 나무 아래서 다시 만나요. 그래. 약속. 우리는 그날 작은 은행나무 묘목을 심었습니다. 차가운 흙을 손으로 파고 조심스럽게 뿌리를 묻었죠. 그 나무가 우리의 약속이라고 믿었습니다. 1976년 11월 저는 육군 2사단에 배치되었습니다. 강원도처럼 추운 겨울 하얀 눈만 가득한 그곳에서 저는 매일 밤 편지를 썼어요. 미정아, 오늘은 영하 15도까지 떨어졌어. 손이 시려서 글씨가 잘 안 써져. 근데 너 생각하면 따뜻해. 우리가 심은 은행나무는 잘 자라고 있을까? 봄이 오면 새싹이 돋겠지.
그때쯤 나도 면회 나갈 수 있을 거야. 그녀도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태수 씨, 오늘 우리 나무를 보러 갔어요. 눈이 쌓여 있어서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가지에 작은 싹이 돋아 있었어요. 살아 있어요. 우리 나무. 봄이 오면 당신께 사진 보내줄게요. 그 편지들이 제가 견딜 수 있게 해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편지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태수 씨, 요즘 너무 바빠요. 출판사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거든요. 밤 늦게까지 교정 보는 일이에요. 힘들지만 돈을 모아야 해요. 졸업하고 나면 취직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저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뭐라 할 수 없었죠. 저도 군대에서 벗어날 수 없었으니까요. 1978년 봄, 편지가 한 달 넘게 오지 않았습니다. 미정아, 괜찮은 거야? 편지가 안 와서 걱정돼. 무슨 일 있으면 꼭 말해줘. 내가 휴가 나가서라도 갈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1978년 11월 저는 제대했습니다. 2년 만에 돌아온 세상, 모든 게 낯설었어요. 사람들의 옷차림도 거리의 풍경도. 하지만 저는 단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미정. 저는 곧장 학교로 갔습니다. 그녀가 심은 은행나무를 찾아서요. 나무는 자라 있었습니다. 제 키만큼. 노란 잎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죠. 하지만 그녀는 없었습니다. 선배, 한미정 봤어요? 미정이 어디 갔어요? 태수야, 너 소식 못 들었구나. 무슨 소식이요? 미정이 작년 여름에 휴학했어. 그리고 지난달에 결혼했다더라. 그 순간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그로부터 47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교사가 되었습니다. 라디오 PD가 되려던 꿈은 포기했죠. 더 이상 그 꿈을 꿀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영숙이를 만나 결혼했고 아들 민호를 낳았고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좋은 아내였어요, 영숙이는.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엔 늘 그 이름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미정. 편지를 계속 읽어드릴게요. 정태수 씨, 지금 제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건 아마 제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췌장암 말기. 의사는 6개월이라고 했지만 제 몸은 그것도 버티기 힘들다는 걸 알아요. 이제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미정이 저는 1978년 당신이 군대에 있을 때 결혼했습니다. 사랑해서가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고 병원비가 필요했어요. 그 남자는 아버지 회사 상사였고 저를 좋아한다고 했죠. 조건은 하나, 바로 결혼하는 것. 당신께 편지를 쓸 수 없었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도망쳤습니다. 비겁하게. 당신의 편지를 읽지 못한 척하고 당신을 잊으려 했어요. 그래서 편지가 끊긴 거였구나. 하지만 잊지 못했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을 키우며 살았지만 봄만 되면 당신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심은 은행나무를 당신이 읽어주겠다던 약속을. 남편은 10년 전 세상을 떠났고 아이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 이 집엔 저 혼자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심었던 그 은행나무가 아직 이 마당에 살아 있습니다. 아직 살아있어. 나무를 볼 때마다 당신이 보여요. 젊은 날의 우리가 보여요. 태수 씨, 이제 고백합니다. 제 인생에서 진짜 사랑했던 사람은 당신뿐이었어요. 이 편지가 당신께 닿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듣고 계시다면 부탁이 있어요. 우리 집에 한 번만 와주세요. 마지막으로 당신을 보고 싶습니다. 주소는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은행리 47번지입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메모지에 주소를 적으며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47년 만에 그녀가 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그녀의 목소리를 떠올렸어요. 아니, 라디오에서 읽어준 편지의 내용을요. 새벽 5시 저는 일어나 옷을 입었습니다. 오래된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미정이가 보낸 편지들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노랗게 바랜 종이, 희미해진 잉크, 그리고 그녀가 준 사진 한 장. 은행나무 앞에서 웃고 있는 젊은 그녀의 모습. 당신 돌아오면 이 나무 아래서 만나요. 그녀의 말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이른 아침 거리는 조용했어요. 청량리역까지 버스를 타고 거기서 양평행 기차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사라지고 논밭이 보이기 시작했죠. 옆자리에 젊은 부부가 앉아 있었어요. 여자가 남자 어깨에 기대어 잠들어 있더군요. 남자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창밖을 보고 있었죠. 저도 그랬었는데. 태수 씨, 나 좀 피곤해. 어깨 빌려줘요. 그래. 당신 어깨 딱딱하네요. 운동을 안 해서 그래. 그래도 좋아요. 따뜻해. 기차는 양평역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시골역. 사람들이 몇 명 내리고 저도 천천히 걸어 내렸습니다. 역 앞에는 작은 버스 정류장이 있었습니다. 30분을 기다려 청운면행 버스를 탔지요. 버스는 좁은 시골길을 달렸습니다. 양쪽으로 논밭이 펼쳐지고 가끔 작은 마을이 보였어요. 버스에 탄 사람은 저 포함 5명뿐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디까지 가세요? 은행리요 47번지 아세요? 아, 거기 언덕 위에 오래된 집 있는데 말씀하시는 거죠? 내려드릴게요. 20분쯤 달렸을까? 버스가 작은 마을 입구에 멈췄습니다. 여기서 저 길로 쭉 올라가시면 됩니다. 10분 정도 걸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버스가 떠나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좁은 시멘트 길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양쪽으로 코스모스가 피어 있었어요. 가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나이 때문인지 긴장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언덕 위에 집이 보였습니다. 낡은 기와집. 담장은 허물어져 있었고 마당에는 잡초가 자라 있었어요. 하지만 그 한가운데 거대한 은행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심었던 그 나무. 47년이 흘렀습니다. 작은 묘목이었던 그 나무가
이제는 하늘을 찌르듯 높이 자라 있었어요. 노란 은행잎이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담장 틈으로 마당으로. 그리고 그 나무 아래 작은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자에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였습니다. 흰머리에 깡마른 몸, 담요를 무릎에 덮고 나무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어요. 저는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다리가 떨렸어요. 얼마나 서 있었을까요?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태수 씨? 미정아, 오래 걸렸네요. 미안해. 아니에요. 제가 미안해요. 저는 천천히 다가가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오래된 나무 의자,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죠. 가까이서 보니 그녀는 너무 야위어 있었습니다. 손등엔 핏줄이 드러나 있었고 볼은 움푹 들어가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그대로였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그 눈빛. 우리 나무 많이 컸죠? 정말 크게 자랐어. 매년 봄마다 새싹이 돋고 여름엔 초록잎이 우거지고 가을엔 이렇게 노랗게 물들었어요. 그때마다 당신 생각했어요. 나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결혼했다면서요. 라디오 편지엔 안 썼는데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가끔 당신 소식을 알아봤어요. 고등학교 교사가 됐다고, 결혼했다고, 아들이 있다고. 그 소식 들으면서 안심했어요. 안심? 당신이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게 제가 용서받는 것 같았거든요. 미정아, 너는 잘못한 거 없어. 아니에요. 저는 비겁했어요. 당신한테 말도 안 하고 그냥 사라졌잖아요. 편지도 안 썼고.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괜찮아. 이제 괜찮아. 태수 씨, 손 좀 잡아줄래요? 그녀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뼈만 남은 것 같았지요.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제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우리 젊었을 때 참 많이 웃었죠. 그랬지. 가난했지만 행복했어. 국밥집에서 밥 먹고, 도서관에서 책 읽고, 카페에서 시 쓰고. 너는 맨날 나한테 시 읽어주곤 했지. 당신은 맨날 철학 이야기만 하고. 우리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말보다 침묵이 더 많았어요. 하지만 그게 편했습니다. 47년이라는 시간이 우리 사이에 놓여 있었지만 동시에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태수 씨, 저 좀 피곤해요. 들어가서 쉬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 내가 도와줄게. 저는 마당에 놓여있던 실체호를 가져와 그녀를 조심스럽게 앉혔습니다. 너무 가벼웠어요. 새처럼. 집안은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깨끗했어요. 작은 거실에는 소파와 TV가 있었고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제 눈길을 끌었어요. 우리 둘이 찍은 사진. 대학교 졸업식 날 학사모를 쓰고 웃고 있는 우리. 그 사진 제일 아꼈어요. 나도 똑같은 사진 가지고 있어. 정말요? 지갑에 넣고 다녔어. 지금도. 바보. 결혼도 했으면서. 난 바보야? 네가 알잖아. 태수 씨, 내일도 와줄 수 있어요? 매일 올게. 약속이에요. 약속. 저는 매일 그곳에 갔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언덕을 올라갔어요. 그녀와 함께 은행나무 아래 앉아 있었지요. 어떤 날은 말을 많이 했습니다. 지난 47년의 이야기들을. 그녀의 인생, 제 인생. 아들은 둘이에요. 큰애는 의사가 됐고 작은애는 선생님이 됐어요. 둘 다 착하게 자라졌죠. 자랑스럽겠네. 그런데 남편 얘기는 하기가 좀 그래요.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착했고 성실했고. 근데 사랑은 아니었지. 네, 미안해요.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괜찮아. 나도 마찬가지였으니까. 부인분은요? 좋은 사람이었어. 나한테 잘해줬고 좋은 엄마였어. 근데 내 마음 전부를 줄 수는 없었어. 그게 영숙이한테 미안했어. 우리 참 못됐네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 살았잖아. 그랬나요? 그랬어. 어떤 날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손을 잡고 앉아 나무를 바라보았지요. 그게 더 좋았어요. 말하지 않아도 모든 게 통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처음엔 휠체어로 나왔지만 며칠 뒤엔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었어요. 미정아, 병원 가자. 내가 데려갈게. 싫어요. 여기 있고 싶어요. 우리 나무 보이는 곳에. 하지만 태주 씨, 저 알아요. 얼마 안 남았다는 거. 의사가 6개월이라고 했지만 제 몸이 말해줘요. 더 빨리 올 거예요. 미정아, 괜찮아요. 무섭지 않아요. 당신이 옆에 있으니까. 그날 밤 저는 그곳에서 묵었습니다. 작은 방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웠죠. 문을 조금 열어두고 그녀의 숨소리를 들으며 그녀가 잠꼬대를 했어요. 태수 씨, 은행나무 꽃이 피었어요. 저는 일어나 그녀 방으로 갔습니다.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와
그녀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녀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죠. 꽃이 피었어. 아름다워. 2025년 10월 12일 아침, 저는 새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그녀의 방문을 열었을 때 그냥 평화로운 얼굴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영원히. 침대 옆 탁자 위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정태수 씨에게 마지막으로. 태수 씨, 이 편지를 읽고 계신다면 저는 이미 떠났겠죠. 슬퍼하지 마세요. 저는 행복했어요. 마지막 며칠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47년을 기다렸지는 후회하지 않아요. 다시 당신을 만날 수 있었으니까요. 서랍 안에 제가 20대 때 쓴 시 한 편이 있어요. 제목은 봄의 자리. 당신이 읽어주겠다고 약속했던 그 시예요. 이제 읽어주세요. 당신의 목소리로. 사랑했어요, 정태수 씨. 처음 본 그날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한미정 올림.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그녀의 아들 둘이 왔고 몇몇 친구들이 왔어요. 저도 조문객 중 한 명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정태수 선생님이시죠?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오래된 친구시라고. 네, 오래된 친구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며칠 어머니가 정말 행복해 보이셨어요. 선생님 덕분이었어요. 장례를 마치고 모두 떠났습니다. 저는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어요. 그 나무 아래 우리가 앉았던 자리에서 그녀가 남긴 시를 꺼냈습니다. 노란 종이에 손글씨로 쓰여 있었어요. 그리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봄은 나를 잊지 않았다. 은행잎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처럼 당신의 이름이 아직 내 안에 있다. 시간이 데려간 것은 청춘이지만 남은 건 약속이었다. 그 약속이 오늘 나를 살게 한다. 세월은 우리를 갈라 놓았지만 계절은 다시 돌아온다. 봄은 언제나 제자리로 돌아온다. 당신이 심은 나무는 혼자서도 자랐고 나는 그 그늘 아래 당신을 기다렸다. 이제 봄이 왔다. 당신이 돌아왔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시를 다 읽고 저는 하늘을 올려다 봤습니다. 파란 하늘, 흰 구름, 그리고 노랗게 빛나는 은행잎.
마치 그녀가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라디오를 켭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그녀를 떠올립니다. 그녀의 웃음, 그녀의 목소리, 그녀의 시. 창밖을 보면 저 멀리 산이 보입니다. 그 너머에 그녀가 묻힌 곳이 있죠. 아직도 은행나무는 그곳에 서 있을 겁니다. 봄이 오면 새싹이 돋고 가을이 오면 노랗게 물들 거예요. 가끔 생각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불행했을까요? 47년을 떨어져 살았고 다시 만난 건 고작 며칠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며칠이 제 인생 전부를 의미 있게 만들어줬으니까요. 그녀를 사랑했다는 것, 그녀가 저를 사랑했다는 것, 그게 제가 살아온 이유였습니다. 그날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목소리는 결국 나 자신에게 보내는 용서의 편지였던 겁니다. 괜찮았어. 우리는 최선을 다했어. 그리고 사랑했어. 누군가의 목소리가 당신의 마음을 건드린다면 그건 아마 잊지 못한 봄이 당신을 부르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그 목소리에 답하세요. 너무 늦기 전에. 미정아, 봄에 다시 만나자.